중국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려는 움직임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지난 30일 SCMP가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놓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과 북한에 대한 우려로 한반도 핵심 동맹인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나라 외교 안보 라인이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죠. 더욱이 지난 23일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자 미국과 민주주의와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국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다음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로이드 오스틴 장관 역시 한미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대대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중국 내 전문가들 역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바로 신딩리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위원장이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주한미군을 이용해 한국을 갈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안보는 경제보다 더욱 중요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게다가 중국 내에서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고하이 중국 화남 이공대 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과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동맹은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왔지만 바이든은 한미일 동맹 복원을 위해 한일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죠. 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한미일 간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재 중국은 가장 먼저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그간 중국과 일본은 중국에서 갸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 당시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언급하면서 일본 정치권의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갸오이다오의 최근 정세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체불명의 일본 어선들이 갸오이다오 인근 민감 해역에 빈번히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권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센카쿠 열도 영유권이 중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왕이 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왕이 부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센카쿠 문제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애둘러 언급한 반면 왕이 부장은 중국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도발하자 일본 내 반중 감정이 더욱 극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시 일본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중일 수교 50주년인 2022년으로 미루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센카쿠 열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자국 수영 내에서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경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본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회의를 통과한 해경법이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인대 상무회의 직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고 갸오이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해경법과 센카쿠 열도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즉 이는 센카쿠 경비를 담당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수지선과 주변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이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결국 중국이 해경법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센카쿠 열도 주변을 오가는 일본 어민과 해경의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최근 요미우리 신문도 센카쿠 주변을 담당하는 이시가키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중국 해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본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측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밝혔죠. 한편 현재 중국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해경 선박 4척을 한조로 편성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도 중국 해경에 대응하기 위해 1500톤급 순시선 등을 배치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중국 해경은 무려 10,000톤급의 대형 순시선을 투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76mm 포를 장착한 선박도 센카쿠 열도 일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중국이 실제 무기를 장착한 선박을 투입하고 해경법을 통해 일본 선박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새로 만들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무력 충돌 부담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논란은 중국 해경법이 해경 선박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외에 군의 명령에 따라 방위작전 임무도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를 정말로 이행할 경우 중국과 일본 양국의 해경 차원의 충돌이 자칫하면 양국 군이 개입하는 전쟁에 근접한 수준의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상황 탓에 현재 일본 내에서는 중국 해경이나 해군이 도발할 경우 자위대를 빠르게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은 영해 경비를 원칙적으로 해상보안청이 맡고 해상보안청이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회 결정을 거친 후 방위상이 해상경비행동까지 발령해야 해상자위대가 나설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난 31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 평시에도 비상상황이 발령되기 전에 해상자위대 함정으로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역경비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정치권 내 움직임과는 별도로 모태기 외무상이 중국 해경법이 국제법에 반하는 형태로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지만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해경법 개정은 일단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도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략 중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 가입을 거론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CPTPP와 관련해 한국과 소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죠. 결국 과거 사드 배치 논란 이후 노골적으로 한한령을 내세워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치밀해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단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을 철저하게 국제통상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에 대해 처음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선언하면서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결국 지난 2018년 12월 CPTPP가 공식 발효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CPTPP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CP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CPTPP를 처음 언급하기 바로 전날 수석 부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통상 전략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 한국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CPTPP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문 대통령도 CPTPP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다자간 FTA에 합류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CPTPP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한미동맹 등 정치적 목적이 아닌 통상 전략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CP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과는 달리 중국은 CPTPP 가입을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중국이 CPTPP 가입에 사실 큰 의지가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까다로운 CPTPP의 가입 조건에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CPTPP는 엄격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영기업들의 보조금 등 특혜를 제한하는 동시에 농산물 시장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국내 시장 사정상 이 같은 CPTPP 가입 요건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참여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 미중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CPTPP 주요 참여국 중 하나인 일본이 중국의 가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CPTPP
가입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전문가들도 중국의 CPTPP 가입을 진짜인 것처럼 볼 필요 없다며 냉정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중국이 자국에 더 유리한 양자간 FTA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CPTPP 가입은 미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어렵게 하려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한미 간 관계에 틈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CPTPP 가입을 두고 한국과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중국의 전략으로 한미 간 오해가 생기면서 일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이 중국의 정치적 쇼에 동조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국제통상 전략에서 한국의 방식대로 나아가며 안보 면에서도 미국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